한국이 폴란드에 최대 20조 원어치의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위 산업의 특성상 최종 계약이 성사되기까지 비밀을 유지하는 게 관리일 텐데 워낙 빅뉴스라 K방산의 쾌거라며 떠들썩하죠. 우리 방위 산업이 언제 이렇게 성장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폴란드에 20조 원어치 수출을 하게 됐다. 전체 규모 최대 20조 원이라는데 좀 자세한 최종 이게 뭐 다 계약이 끝난 건 아닐 테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네, 일단 계약 상태를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 협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 협정이요. 기본 협정. 그러니까 MOU보다는 굉장히 많이 나간 상태고요. 예. 가계약보다도 조금 더 진행이 된 상태다. 그래서 이제 본계약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태다. 워낙 이 규모가 말씀대로 크기 때문에 이를 좀 접근을 좀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뭐 아까 뭐 20조 원이라고 하셨습니다만은 뭐 정확한 것은 아직 저희가 말씀을 함부로 드릴 수는 없는 것이요. 숫자나 이런 방향들은 대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차 뭐 980대 그다음에 이제 뭐 K9 자주포 한 648문 그다음에 그 FA50 경공격기 뭐 지원 전투기라고 부릅니다만 지원 전투기. 요거 이제 48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 일단 공격기를 제외하고는 이제 항공기를 제외하고 그 전차하고 자주포는 숫자가 꽤 많지 않습니까? 예, K2 전차 980. 예, 거의 1000대 가까이 되죠. 예. 저게요, 사실은 그 100%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초도부는 일부만 이제 국내에서 생산해서 보내고 그다음에 저 정도 분량이 되면 현지에서 공장을 지어서 그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기술 협력을 받거나 주요 핵심 부품을 공급을 받아서 생산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것이죠. 폴란드 현지에서 이제 주요 많은 물량은 직접 생산해야 되네요.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사실 구체적인 액수가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좀 안 맞을 수 있는 그럼 것이죠. 이렇게 전부 했을 때 한 20조 된다 이렇게 좀 추산을 하는 모양이죠. 다 제대로 된다면. 예, 그렇습니다. 보통 왜 우리 방위 무기 수출할 때 예. 기술 이전을 얼마나 받느냐 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벌이다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거의 무산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당장 전력을 보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충. 예,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폴란드가 소위 나토의 최전선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최전선이 돼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폴란드에 무기를 많이 배치하고 증강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폴란드는 자국이 가진 무기 체계들 중에서 구소련, 그러니까 러시아 무기 체계들을 우크라이나로 지금 넘겨줬어요. 우크라이나한테 싸우라고? 싸우라고 해서 PT-90이라고 그래서 T-70이라는 그 소련 주력 전차와 거의 비슷한 성능과 그 시스템을 가진 거를 보내주고 그다음에 자주포는 이제 뭐 자주포는 약간 서구 기준으로 만들긴 했습니다만 자주포 갖고 있던 것도 상당히 많이 보내줬어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폴란드 입장에선 당장 지금 물건을 빨리 가져와서 채워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방어용 무기를 제가 빨리 확보해야 된다.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글로벌 방산 시장을 좀 보셔야 됩니다. 글로벌 지금 방산 시장 가운데서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우리가 뭐 한 몇 년, 그러니까 1, 2년 내에 뭐 전차 거의 100여 대 이상, 그다음에 장갑차한테 자주포, 이게 이제 수십 문 이상을 공급을 해야 될 텐데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이거 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몇 나라 안 됩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차 같은 경우는 독일 이제 레오파르트 2라는 전차가 주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폴란드가 원하는 정도 양을 제공을 하려고 그런다 5년 6년이 기본적으로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럽 방산 시장이 냉전이 끝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냉전이 끝난 이후에 유럽 전부가 사실 국방에 투자를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무기 체계 개발과 획득에 굉장히 몸을 사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산 역량이나 능력이 굉장히 축소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 북한의 위협이 실존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무기 체계들 생산하고 그다음에 또 해외 수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산 라인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아주 뭐 세상에 100%라는 건 없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 무기 체계들을 빨리 사갈 보낼 수 있다.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무기 체계가 갖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격 대 성능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성비가. 야, 어떻게 이 가격에 이런 최신 성능이 다 들어가 있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예. 굉장히 폴란드가 뭐 예산이 무한히 있는 것도 아니고 나토의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무기를 채워 나가는데 예. 그 과정에서 많은 숫자를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는 점. 그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그 이런 무기 체계들을 실전에 배치해야 된다는 점. 이 두 가지를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 됐다. 가성비가 높고 신속하게 우리가 이전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뭐 이 시청자를 위해서 K2 이번에 수출을 하게 된다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까요? 어떤 무기들이에요? 예, 일단 K2 전차는요. 네. 뭐 일단 아시다시피 K가 들어가고 2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바로 국내에서 만든 두 번째 국산 전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K2. 근데 물론 이제 현재 주력은 K1이었는데요. 사실 K1 전차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라는 거에 설계를 거의 그대로 봐서 사이즈만 좀 조절해서 만든 거였는데 K2는 완전히 독자적인 국내 기술로 개발을 한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저 전차의 능력이 예. 상당히 뛰어나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 전차 세대 구분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소위 3.5세대가 최신형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바로 저 K2 전차가 3.5세대 전차를 대변하는 전차 중에 하나입니다. 최신형. 예,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뭐 가장 강력한 전차가 뭐냐 그러면은 뭐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게 저 K2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저거? 저것은 이제 그 현대 로템에서 현대로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K9 자주포는 뭐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많이 들어보셨죠. 대한민국이 뭐 포방부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고 제가 뭐 알고 있기로는 K9을 거의 국내에서 1000문 이상을 군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자주포를 보유한 국가가 많지 않고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폴란드에 648대 팔린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지금 유럽에서 군사 강국이라고 얘기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의 자주포 수를 전체를 합쳐도 500문이 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많은 양을 폴란드가 확보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예.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이 자주포를 이렇게 많이 만들고 뭐 지금 수출 뭐 굉장히 노르웨이부터 해서 여러 군데 나라에 하지 않았습니까? 인도 수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규모의 경제를 이뤘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거의 한 7할 정도를 거의 가져가는 그런 걸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70%를?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자주포의 한 자주포에? 70%. 물론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분량이 상당 부분 되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그 뭐라고 그럴까 예. 주력인 자주포라고 그건 말씀드릴 어느 수 기업이 있고요. 만들고 있죠? 나이저는? 저것은 이제 한화 디펜스. 한화 디펜스가 만들고 FA-50 경공격기는 뭡니까 이거? 예, FA-50 경공격기는 그러니까 혹시 그 T-50 훈련기라고 예, 처음 소리 훈련기, 들어보셨습니까? 고등 훈련기. 예, 맞습니다. 바로 그 T-50을 전투기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기에는 레이더라든가 미사일 이런 그 뭐 관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는데 저 FA-50에는 바로 그 T-50에 없던 그런 어떤 그 레이더, 기타 사격 통제, 정밀 무장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서 이제 운용을 하는 것이고요. 예. 사실 이제 얘는 그 F-16의 형제 기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F-16. 예, F-16 전투기는 아시죠? 예. 우리 지금 공군 주력인데 예. F-16을 대한민국에서 면허 생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제 면허 생산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미 측에 이제 제시를 한 것이 자 그럼 우리가 훈련기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줘. 그래서 바로 그 F-16의 기술로 만든 것이 T-50이었고요. 예. 그 T-50을 경공격기 지원 전투기 그러니까 이 지원 전투기라고 하면 지원 뭐냐면 전투기. 예, 뭐라고 하면 완전 일선급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공중전이라든가 기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요. 예. F-16이 이제 뭐 무장하고 연료 탑재량이 한 7.7톤, 7.8톤 정도 되는데 쟤는 탑재량이 4.5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절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굉장히 좀 탑재 분량은 적지만은 F-16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투기로서 충분히 가치를 가질 수가 있고요. 폴란드 같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국 이거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거는 뭐 어디 카이가 만들었습니까, 그럼? 예, 맞습니다. 카이가 만들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예. 그러면 최종 아까 계약이 다
끝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 최종 계약까지 완성되려면 뭐 예. 넘어야 할 좀 무슨 장애물이라든지 산이 있을 텐데 어떤 절차를 좀 잘 맞춰야 됩니까? 일단은 절차적인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은 폴란드가 이것을 자국에서 생산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국 생산에 관한 그런 어떤 절차라든가 혹은 기술 제공,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기술 협력 문제로 또 계약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최대한 넘겨줄 수 있는 부분은 넘겨주고 그다음에 지켜야 될 부분은 정확히 지키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도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예, 그래서 이제 제품 대한민국 수출해서 가는 제품들을 딱 폴란드가 원하는 시기에 전달해 주는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저 예산 자체가 나토에서 아무래도 나오는 예산이다 보니 뭐 그런 불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왜 나토 회원국이 아니라 왜 한국서 한국에 사느냐, 사느냐. 뭐 이제 이런 우리 나토 그런 돈으로 그 내는데. 문제들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또 잘 해결해 나가면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또 저기 들어가는 무기 체계들 중에서 100% 국산이 아니라 그래서 미국 제재라든가 혹은 나토 회원국의 그런 어떤 부속 같은 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또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잘 좀 협력을 해 나가면서 가면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외교적인 또 노력이 좀 필요하네요. 예,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왜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에 예, 예.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 시험 비행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겁니까?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일단 초음속 전투기, 그러니까 전투기도 지금 세대 구분을 하는데 네. 현재 이제 가장 첨단인 스텔스 전투기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예. 이 스텔스 전투기를 우리가 5세대 전투기라고 얘기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F-16이나 뭐 F-15 같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용 비행기들은 4세대 전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이런 4세대 전투기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나온 게 한 1980년대부터 이제 실전 배치가 주된 기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장비 능력을 보호하면서 4.5세대 전투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바로 지금 이 KF-21 보라매가 예. 4.5세대 이상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형상이 예. 스텔스기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비슷하다.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F-22와 F-35를 섞어놓은 듯한 그런 외양을 갖고 있는데요. 외양 면에서는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다 이뤘는데 사실 이제 내부 무장창, 그러니까 스텔스 하면은 뭐 미사일 같은 것들을 이제 이 안에다 숨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만 없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걸 4.5세대라고 안 하고 4.75세대 뭐 그래요? 이렇게 4.75세대. 예,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만큼 이제 굉장히 가능성이 좀 있는 기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것을 거의 스텔스급의 전투기를 실전으로 해서 실전 배치를 위해서 만든 것은 미국, 예.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다. 그렇군요. 예. 물론 이제 예. 실험 기체를 통해서 만든 나라들은 뭐 일본이라든가 뭐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듣고 보니까 양호기 의원님 듣고 보니까 우리 방위 산업이 어느새 이렇게 커졌나? 어느새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나 깜짝 놀랐는데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방위 산업 수준이? 방위 산업 수준은요, 사실은 그러니까 몇 개의 기업들이 굉장히 하드 캐리하고 있다. 이끌어가고 기업들이? 예, 핵심 기업들이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전 세계 뭐 방위 그 사업 관련된 그러니까 항공 우주 산업의 100대 기업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 100대 기업 안에 국내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은 5손가락 안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수준, 그러니까 매출량으로 치면 그래 보입니다만은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국내에서 스스로 개발하고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군 자체가 굉장히 일단 많은 정도 수요를 일단 스스로 흡수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 시장에 대항해 나갈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1990년,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첨단 무기 체계를 스스로 개발해 가면서 세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요 정도 무기 체계는 굉장히 쓸만하구나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폴란드의 최대 20조 원어치의 무기 수출 기대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